전세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짧게는 반년, 길게는 2년 후에는 전세대출 관련된 규제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 6월 27일에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예상 외로 파급력이 큰 부분이 바로 갭투자 금지, 이겁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이 갭투자 금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전세 대란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전세 규제가 왜 오래 갈 수가 없는지 부통령TV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627 대책 헤드라인을 보시면 주담대 6억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택대출 감소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현재 난리가 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헤드라인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1억으로 제한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생활안정자금? 나는 뭐 이런 거 할 생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고도 부르는 이게 말이죠. 사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이제는 최대 1억까지밖에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다행히 이번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해서 6월 27일 이전까지 전세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1억 한도를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기는 하네요. 확실히 이번 정부는 다르긴 한가 봅니다. 예전이었으면은 그냥 소급 적용 확 때려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아주 자비심이 넘쳐요. 이것만 해도 정말 달라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병은 또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6월 27일 이전이었다라고 해도 새 낀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면 그땐 또 퇴거대출 한도가 1억이 된대요. 그 말은 즉 이거죠.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둘 중 하나라도 6월 28일 이후면 퇴거대출을 1억만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갭 투자를 하거나 새 낀 매물을 사는 게 정말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입주하는 단지에서 이게 제일 먼저 터지게 생겼습니다. 갭 투자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입주 날짜는 미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단지들한테는 이게 정말 날벼락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걸 다 모아서 주담대로 몰아넣고 입주날 키를 받는 건데 그렇게 주담대를 받고 실입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자가 부담된다라고 하면 전세를 한 바퀴 돌리고 그 사이에 돈을 모아서 주담대를 좀 적게 해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 단지의 전세 물량이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주담대를 6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담대 6억으로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라는 걸 때려버리는 바람에 신규 세입자 받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 기사에서는 메이플자이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메이플자이 입주할 때 사고가 터져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메이플자이가 아무튼 터져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강남부터 가격을 낮춰버리겠다는 정부의 고단수의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메이플자이가 과연 진짜로 터질까요?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입주단지들도 이게 뭐 터질지 안 터질지 이 지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입주를 앞둔 조합원과 일반 분양 세대를 나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메이플자이가 어떤 아파트냐? 이게 24년 초에 분양한 건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분양으로 화제가 됐었죠. 반포동 개쩌는 위치에 있는 대단지고 분양가가 24평에 17억밖에 안 했네요. 주변 시세가 이 당시에 25억이었었는데 당첨만 되면 바로 8억 개꿀인 거고요. 그래서인지 경쟁률이랑 가점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보면 3307세대 중에 분양세대는 162세대로 5%밖에 안 됩니다. 95%의 입주민이 조합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3억 5천 정도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3천을 더하면 3억 8천밖에 안 됩니다. 6억 대출만 나와도 뭐 전혀 문제 없죠. 전체 세대수의 95%인 조합원들이 일단은 다 프리패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뭐 메이플 자이가 터지네 마네 하는 우려는 거의 다 사라지는 거고요. 5%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양세대 한번 보시면 지금 5구제곱 전세가를 10억에 내놨네요. 인근 지역 전세 가격이 12억 5천이에요. 이 정도로 싸게 내놓으면 뭐 이 케이스가 조건부 전세대출이라서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세대출 이외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소화가 안 될 수준은 아니에요. 분양 160세대 중에 전세로 안 돌리고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거를 빼고 나면은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남아요. 급매전세라서 전세가가 주변보다 엄청 싸게 형성되기 때문에 꼭 전세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전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요만으로도 100세대 정도는 금방 소화됩니다. 그럼 뭐 현금 7, 8억 정도만 동원 가능하면 8억 차익의 로또를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전세 한두 사이클 돌리고 2년에서 4년 후에 입주할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하시겠죠? 아무튼 메이플 자이가 터지려면은 일반 분양이 막 1000세대, 1500세대 정도 돼야 뭐 그럴 기미가 보이기라도 하는데 162세대로는 전체 시세에 기스도 안 납니다. 다른 단지들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 아파트가 뭐 입주할 때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직접 샘플로 한두 개 골라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조합원이든 분양세대든 입주할 때 전세 놓기가 어렵고 전세 놓으면 또 나중에 퇴거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전세 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현금 여유가 되거나 대출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뿐만이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전세를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전세를 안 놓고 실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 대란은 확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할 때 이주비나 잔금 대출 금액에 제한이 생겨버리고 전세로 돌려서 시간을 버는 방법도 못 쓰게 되니까 이 전방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주저주저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재초안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신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전세 공급 폭탄은 신축이 입주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신축이 한번 입주하면 그 근처 전세 가격이 전부 다 폭격을 맞아서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구축 전세 매물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 타이밍에 가뜩이나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급도 거의 절벽인 상황에 공급이 감소할 만한 요인만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관짝에다가 못질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갭 투자도 안 되게 하고 기존 새낀 매물 승계도 안 되게 하고 재건축 이주비 잔금도 규제하고 재초안도 유지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전세 공급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월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정부도 전세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전세 레버리지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부 다 월세로 가버리면 집값도 확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보시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세를 싫어하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정말 월세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전세 가격 그래프입니다. 20년, 21년도에 확 올라갔다가 22년 말부터 한번 조정을 확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고 있죠. 뭐 아무튼 중간에 조정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아직은 막 체감상으로는 막 21년, 22년 최고가 때보다 뭐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월세 가격은 어떻죠? 사실 우리나라 월세 가격은 정말 싼 편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 중순까지 아파트 월세 가격은 뭐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오르고 계속 그대로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월세가 비싸다고 전세를 살았는데 20년 중순에 임대차법 터지고 나니까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죠.
전세 가격의 조정이 온 22년 말에도 전혀 월세는 영향을 받지 않고 쫙쫙 오르다가 24년부터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냥 뭐 이 상승 각도가 한 번 더 부스팅을 쫙 쏴줍니다. 이게 뭐 요즘에는 한 달에 월세 가격이 1%씩 오르기 시작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졌고 앞으로도 월세 가격은 계속 비싸질 예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좀 더 싸죠? 그리고 이 월세는 왠지 집주인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것 같아서 그냥 왠지 싫단 말이죠. 그런 게 더해진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율은 원래부터 월세 비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요즘 뭐 전세가 사라지네, 멸종하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 비율은 60% 정도 돼요. 심지어 이 월세 비율 40%밖에 안 하는 이 월세 비율에는 예를 들면 뭐 보증금 5억, 월세 50만 원 이런 반전세들도 전부 다 월세 비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4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하게 될 텐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된다? 세입자들의 반발이 장난 아니겠죠? 정부는 집주인들한테는 항상 강했지만 세입자한테는 엄청 약했어요. 세입자 눈치 하나는 정말 엄청나게 봐요. 예전부터 가계부채 줄이고 전세 레버리지 사용 못하게 하려고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부동산 폭등기 때마다 매번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전세 대출에 DSR 거는 건 항상 실패했어요. 21년도에도 그랬었고 23년도에도 그랬었고 24년 말에도 그랬었습니다. 전세 대출은 정부 입장에서 건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기 해야 정부 지지율이 오르는데 전세대출 규제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정치적 리스크가 정말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오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전세가 줄어들면서 당장의 문제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전세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게 끝나는 2년 후에는 전세 대출 관련된 규제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통령에서 추천하는 내 집 마련 전략은 뭐냐? 일단 6월 27일 이전에 갭 투자 해놓으신 분들, 이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은 모아놓은 현금과 6억 대출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겠다 하면은 이번 타이밍에 무리해서라도 퇴거시키고 실입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한 사이클 더 재계약해서 버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연장 계약으로 하세요. 연장 계약은 이전 규정이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이후에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식을 때 좋은 매물 잘 골라서 내고도 잘 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신 다음에 최대 4년 동안 그냥 나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갭 투자할 때 전세 2사이클 정도는 다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모든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규제를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갭 투자를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는 목적과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부작용, 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과하게 겁먹지 마시고 이런 규제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런 인사이트를 부통령TV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